모두가 만류하던 신목의 뿌리를 동자승이 동강냈다. 그러자 검은 오물이 튀어올랐다. 영상 시청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해 뜨기 전 영목사의 종각에는 안개가 낮게 깔려 있었다. 새벽 공양을 알리는 목탁 3번이 울리고도 한참이 지났지만 계절보다 서늘한 바람과 젖은 풀 냄새가 푸르게 떠돌았다. 느티나무 수호신목은 그 안개를 들이쉬고 내쉬며 숨결처럼 인맥을 떨었다. 근래 들어 나무 껍질은 매일 조금씩 더 깊게 갈라지고 있었고 땀 같은 흑갈색 수액이 밑둥 곳곳에서 굳어 검은 옷자락을 늘어뜨렸다. 사찰 안쪽 스님 숙소까지 곰팡내와 시큼한 흙 냄새가 함께 파고들자 새벽 참선조차 꺼림칙한 기척으로 뒤덮였다. 지우는 종각 난간에 매달려 안개 속 거목을 바라보다가 작은 등을 떨며 속삭였다. 저 나무 아파서 밤새 울었어요. 옆에서 참선하던 건봉 스님이 놀라 눈길을 돌렸지만 아이가 시선을 떼지 않자 가볍게 머리를 쓰다듬을 뿐이었다. 계절이 바뀌는 길목일 뿐이다. 지우는 새 손길로 잎 하나를 만져보았다. 축축하고 끈적한 느낌이 손끝에 묻어났다. 심장이 알 수 없는 속도로 뛰었다. 나흘 뒤 마을 대표 서무상과 주민 36명이 굉음을 내는 경운기를 끌고 사찰 입구를 막아섰다. 트럭 짐칸에는 삽 곡괭이, 심지어 무단으로 빌려온 굴착기 한 대까지 실려 있었다. 스님들, 우리 농사 망치게 생겼소. 서무상의 목소리는 종목탁보다도 굵고 컸다. 그는 지난달부터 벼 이삭이 누렇게 타들어가고 감나무가 낙엽도 못 피운 채 말라붙었다고 성토했다. 다른 주민들도 한꺼번에 삽을 들어 마치 성벽을 무너뜨리려는 군사처럼 땅을 찍었다. 해명주지 스님은 급히 나와 손사래를 쳤다. 신목은 손댈 수 없는 영물입니다. 우리가 축원을 드리면 분명 이 고비, 축원 따위로 쓸어 담길 일이 아니오. 흙이 썩었다니까. 굴착기 시동이 켜지며 쇠날이 땅을 긁었다. 지면 위에서도 수십 마리 개미떼가 검은 띠를 잃었다. 바가지가 겨우 10뼘 내려갔는데도 벌겋게 녹슨 무엇인가가 충격음과 함께 튀어나왔다. 굴착기 기사가 욕설을 내뱉으며 엔진을 껐다. 땅속에 박힌 것은 납작한 금속통이었다. 표면이 형체도 없이 부식돼 숫자와 글씨가 거의 지워져 있었고 구멍난 틈에서 콜타르처럼 시커먼 액체가 흘러나왔다. 저건 농약통 아니오? 농부 김태영이 떨리는 입술로 중얼거렸다. 오래전 산비탈을 갈아엎고 비닐하우스를 세우던 시절 값을 줄이겠다며 농약과 첨가제를 뒤섞어 땅에 묻어버리자는 아이디어가 오갔다는 사실이 땅속 냄새와 함께 그의 기억도 파헤쳤다. 하지만 그 기억을 꺼내놓기엔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는 공포가 목을 조였다. 그날 밤 사찰은 주민들의 원성 소리와 스님들의 엇갈린 다툼으로 시끄러웠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아비규환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오갔다. 그 와중에 아무도 지훈이 사라진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아이는 공양간 뒤 별채 창고에서 큰 장작 도끼를 꺼냈다. 손잡이는 2 팔을 뻗어야 닿을 길이었고 날은 오래전 구도자들이 쓰다 버린 탓에 녹물과 거미줄이 얽혀 있었다. 지우는 동아줄처럼 굵은 손잡이를 끌어안고 지면을 끌어다니듯 나무 앞으로 나아갔다. 달은 구름 뒤에 숨어 있었지만 나무둥치 아래 난 균열이 희뿌연 달빛보다 더 음침한 빛을 내뿜었다. 쿵! 첫 타격은 껍질만 벗겨냈다. 목재 냄새 대신 시큼한 곰팡내가 터져나왔다. 쿵! 잔가지가 부러지며 솟아있던 뿌리 일부가 살짝 들썩였다. 피처럼 검은 수액이 뿌리 틈새로 스멀스멀 올라오더니 도끼날이 다시 꽂히는 순간 솟구쳐 올랐다. 마치 오래 묵은 상처가 터져 피와 고름을 함께 토해내는 듯 했다. 지훈아, 당장 그만두거라. 해명주지가 횃불을 들고 달려왔다. 뒤이어 건봉, 태연, 운제 스님이 몰려들었다. 하지만 이미 지훈은 3번째 내리찍고 있었다. 땅이 아파해요. 잘라야만 나아요. 아이의 목소리는 울음과 비명 사이였다. 그러나 번뜩이는 도끼날 옆 찢어진 뿌리 틈에서 더 거대한 균열이 생기며 검붉은 액체가 수맥처럼 새어올랐다. 삽시간에 절마당 흙이 젖어 파랗게 변하고 독한 화학 냄새가 폐부를 찔렀다. 굴착기 기사와 마을 사람들이 다시 달려왔다.
액체가 흘러나온 자리에 불빛이 비칠 때마다 흙은 검은 점으로 얼룩졌고 나무 밑둥은 마치 화상을 입은 살점처럼 부풀었다. 통을 꺼내. 누군가 소리쳤다. 석유 냄새와도 다른 매캐한 독이 코를 찌르자 굴착기 기사조차 마스크를 착용했다. 삼날이 땅속 통을 끄집어내자 통뚜껑이 부러지며 연기가 피어올랐다. 그 안에서 형광빛으로 얼룩진 액체가 지면을 타고 흘러내렸다. 이건 살균제 중에서도 제일 독한 거요. 김태영은 다른 농부를 붙잡고 울부짖었다. 이걸 우리 손으로 묻었다고 우리 가오리가. 그의 무릎이 꺾이자 주민 몇이 같이 주저앉았다. 울음은 목탁 소리처럼 연달아 이어졌다. 다음 날 아침 군청과 환경단체, 경찰, 방송국까지 사찰 앞 산길에 줄지어 들어섰다. 하얀 보호복을 입은 조사원들이 뿌리 근처를 파헤쳤고 금속 탐지기를 들이대자 삑 소리가 연달아 울렸다. 총 29통의 농약통이 지면 1.5m 안팎 깊이에 균일하게 묻혀 있었다. 대부분 녹슬고 터져 있었다. 조사원들이 각 통을 샘플링할 때마다 기초 농도계를 대느라 유리관이 시뻘겋게 올라갔다. 취재 카메라 플래시로 번쩍이는 신목 밑둥은 세상의 모든 죄가 집합한 현장 같았다. 그러나 카메라가 잡지 못한 구석에서 스님들과 주민 대표들은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했다. 농사 살리자고 누가 먼저 묻자고 했더라. 스님들 땅이라 허락 없인 못 파지 않았소? 우린 그때 떠나려 했다. 당신네가. 악다구니들이 서로의 얼굴을 후려쳤다. 불씨는 금세 살을 태울 듯 번졌고 경찰이 말리지 않았더라면 주먹이 오갔을 것이다. 지우는 법당 뒤에서 새벽부터 몰래 신목을 지켜보고 있었다. 조사원 한 명이 아이 눈높이로 다가와 무릎을 꿇었다. 도끼 들었던 게 너라지. 무섭지 않았니? 지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답 대신 손바닥을 땅에 대고 귀를 기울였다. 위에서 나는 바람 소리보다 땅속이 더 시끄러웠어요. 나무가 울어서. 조사원은 잠시 멍하니 지훈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무 말이 맞았다. 환경부 기자회견이 열렸다. 레이저 포인터가 신목 근처 지하수 오염 지도를 가리켰다. 농약의 유효 성분과 분해 부산물이 지하수 관정까지 흘러들어 5년 전부터 농작물에 축적됐다는 사실, 통한 화합물 중 일부는 바람 신경독성을 동시에 겸한 금지물질이라는 사실이 공식 발표됐다. 주민들은 하얀 천막 아래 모여 설명을 들으면서도 실감하지 못했다. 서무상은 슬그머니 시선을 피해 감나무 언덕을 바라봤다. 노랗게 타버린 잎새가 한 줄기 바람에도 형체 없이 부서져 내려앉고 있었다. 그날 밤 지우는 사천 왕문 계단 아래 주저앉았다. 도끼는 조용히 옆에 놓였고 나무 잘린 단면에서 은은히 솟는 수액 냄새가 더는 악취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건봉 스님이 빈 찻잔을 들고 다가와 앉았다. 잘했느냐 잘못했느냐는 어른들이 다투겠지. 하지만 내가 나무를 살렸다는 건 부정 못한다. 지우는 물었다. 잘라낸다고 다 나을까요? 나무도 마음도 썩은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아직은 모른다. 더 자를까요? 지켜보아야 한다. 상처가 어디까지 퍼졌는지 또 무슨 독이 숨어 있는지. 지우는 들고 있던 손톱만 한 나무 조각을 주머니에 넣었다. 그럼 전 기다릴 거예요. 열흘 뒤 토양 세척 장비와 흡착제가 산길을 메웠다. 오염지대를 굴착해 깨끗한 흙으로 바꾸는 데만 수십억이 들 것이란 소식이 전해졌다. 언론은 농약통 매립의 최초 가해자로 과거 농장주 황종필을 지목했고 그는 이미 15년 전 외국으로 도피해 행방불명이었다. 탐사보도팀은 당시 농장을 소개하는 TV 광고와 인부 채용 명단, 토양 검사 조작 의혹까지 끄집어냈다. 하지만 주민 몇은 술집에서 술잔을 들고 중얼거렸다. 그때 다 알았지만 입 다물었어. 살자고 돈 벌자고. 서무상은 이미 사과문과 농작물 피해 보상을 요청하는 서류를 쓰고 있었지만 회의장 안에서는 사과 이전의 책임이라는 단어가 끝없이 튕겨나왔다. 영묵사 스님들도 갈라졌다. 일부는 나무를 잘라내고 새로 심자 주장했고 해명주지는 최대한 살려야 한다며 하루 3번 참회를 올렸다. 텅 빈 법당에는 목탁과 연불 대신 스님들의 한숨이 더 크게 울렸다. 신도들은 헌금함을 재차 열어 복구비를 마련했고
군에서도 도로를 넓혀 장비가 들어오도록 지원했지만 그 모든 행동이 나무의 맥박을 되살릴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었다. 봄비가 한 차례 지나간 뒤 썩은 껍질을 도려낸 부위에 연두색 캘러스가 돋기 시작했다. 마치 피부가 회복되듯 솜털 같은 나무살이 갈라진 상처 틈에서 뽀얗게 올라왔다. 지우는 그걸 손바닥으로 조심스레 쓰다듬었다. 흐린 날이었지만 손끝이 닿는 순간 잎이 가느다랗게 떨렸다. 아이는 속삭였다. 괜찮아질 거야. 여름 도랑에서 퍼올린 물을 나무 뿌리에 흘려주던 중 주민 강필수가 비틀거리며 쓰러졌다. 신목에서 흘러나온 미세 화합물이 공기 중으로 증발하다 체내로 흡수됐다는 병원 소견이 뒤따랐다. 무사히 퇴원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불안을 떨칠 수 없었다. 눈에 안 보이는 독이 또 남았다는 두려움이 다시 도끼 위협보다 거세게 번졌다. 가을 신목은 가지 끝 열 매달아 두 번째 잎을 틔웠다. 그러나 줄기 반쪽은 여전히 썩은 흉터가 검붉었다. 지우는 밤마다 거기에 손을 대며 노란 꽃이 필 때까지라는 주문처럼 속삭였다. 해명주지는 아이를 끌어안고 너의 죄책감이 아니다라 했지만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나무가 아프다고 말할 때까지 몰랐어요. 더 빨리 들었어야 했는데. 해가 6번 바뀌는 동안 영목사는 전국의 환경참회 사찰로 불렸다. 학교 현장학습 버스가 줄지어 올라왔고 스님들은 별도로 환경 강의를 준비했다. 한편 농약통 매립 사건에 가담했던 이들 중 몇몇은 법적 처벌을 받았고 일부는 끝내 자수하지 않았다. 산 너머 도시인들에겐 오래된 지방 뉴스였을지라도 영목사 사람들에겐 아직 현재 진행형이었다. 어느 초여름밤 지우는 도끼를 세워둔 샘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 옆에는 이제 여행객들이 동전과 소원을 던지는 작은 연못이 되었다. 번뜩이는 동전 사이 도끼날이 달빛을 받아 희미하게 빛났다. 아이는 이젠 13살이 된 풍경소리 건너에서 서늘한 바람을 느끼며 말했다. 이 도끼는 잊으면 안 돼요. 내가 잘라낸 건 시작이었으니까. 바람이 바뀌어 신목 반대편 숲에서 스산한 냄새가 밀려왔다. 땅속 오염원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다는 점을 알리는 듯 감각하기 어려운 약품 냄새였다. 지우는 목을 빳빳이 세웠다. 아직 파내지 못한 통이 남았을지도 모른다. 그 순간 띄엄띄엄 밝아오던 번개가 사너리를 흰빛으로 끊어냈다. 그리고 뇌성이 울렸다. 귀를 때리는 굉음과 함께 어두운 하늘 저편이 새로운 장을 예고했다. 누군가는 휴대전화로 번개 사진을 찍었지만 카메라엔 담기지 않는 깊은 음울이 숲속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아이의 손이 도끼자루를 단단히 잡았다. 살짝만 움직여도 날이 달빛을 비집고 튀어나왔다. 멀리 나무잎이 한꺼번에 흔들렸다. 그것이 바람인지 땅 밑에서 솟구치는 또 다른 울음인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모두가 잠든 뒤에도 아이는 신목 앞에 섰다. 고요 속에서 나무 잘린 단면은 아직도 느린 맥박을 보내고 있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나무 아래 검은 흙이 미세하게 부풀기 시작했다. 바람이 멎은 순간 지우는 아주 희미한 소리를 들었다. 땅속에서 또 하나의 금속이 삐걱이며 움직이는 소리. 그는 천천히 도끼날에 힘을 줬다. 번갯불이 다시 한번 사너리를 타고 흐르며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응시처럼 새기고 있었다. 사너리를 끊어내던 번개의 잔광이 사라지자 영목사는 다시 숨을 죽였다. 바람 한 줄기조차 멎은 숲속에서 지우는 도끼날에 묻은 빗물을 손바닥으로 닦았다. 잔뜩 젖은 하복이 등에 달라붙었지만 눈빛만은 불안보다 결의에 가까웠다. 땅 밑 어딘가에서 또다시 끼끔속이 비틀리는 소리가 들렸다. 발밑 흙이 아주 미세하게 들썩이며 까맣게 굳어있던 진흙이 거품처럼 들었다가 꺼졌다. 지우는 불안에 차 잠깐 뒤로 물러났지만 곧 뚝뚝 떨어지는 빗방울 속에서 도끼자루를 더 세게 움켜쥐었다. 누구냐? 플래시를 든 누군가가 멀찍이서 소리쳤다. 건봉 스님이었다. 저예요. 지훈이. 밤새 비 온다 했거늘 또 나무 곁이냐. 건봉은 우산도 없이 다가와 아이의 어깨를 덮었다. 두 사람 머리 위로 굵은 빗줄기가 긴 실처럼 드리웠다. 스님, 아직 남은 통이 있어요. 방금 소리 들었어요. 지훈의 목소리는 확신으로 떨렸다.
조사팀이 내일 다시 올 테니 지금은 들어가자. 하지만 지우는 고개를 저으며 한 발짝 더 나무 가까이 갔다. 나무 밑동 한쪽이 부풀고 갈라지며 거뭇한 액체를 토해냈다. 빗물이 섞이자 악취는 곧 흙과 물냄새에 희석됐지만 톡 쏘는 화학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때 언덕 아래서 사람들 목소리가 뒤엉켰다. 우비 차림 환경단체 직원들과 TV 취재진이 번개 사진을 찍으러 온 아마추어 동호인들을 밀어내고 있었다. 누군가 소리쳤다. 통이 또 움직였다. 계곡 물길로 흘러내려갈 수도 있어. 건봉 스님과 지우는 눈빛을 교환했다. 이미 늦은 밤이었지만 더는 기다릴 이유가 없었다. 스님은 사찰 직원 숙소로 달려가 연락용 무전기를 켜고 지우는 도끼를 땅에 박아 불빛이 드는 곳을 파악했다. 땅이 들썩일 때마다 도끼 자루가 미세하게 떨렸다. 새벽 2시 40분. 비는 잠시 소강 상태에 들었다. 마을회관 전기가 끊겨 군청에서 비상발전기를 실어 날랐다. 조사팀 대신 인근 광산 구조대가 먼저 도착해 급히 주변을 봉쇄했다. 흙이 물러서 바로 굴착하기 위험합니다. 우선 땅속 압력을 빼야 해요. 구조대장 박용철은 지도 대신 스마트 태블릿을 꺼내 집안 스캔 영상을 띄웠다. 검은 점이 모여있던 곳이 바로 신목 뿌리 아래였다. 지우는 태블릿을 내려다보다가 물었다. 압력을 빼려면 구멍을 뚫어야 하죠? 그래. 굴착기 대신 지하 드릴로 안전공을 파낼 거다. 하지만 드릴 장비는 비에 젖은 흙에서 미끄러졌고 장비 앞바퀴가 진창에 빠졌다. 시간을 끌다간 독성수가 급류로 실려 내려가 계곡물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었다. 지우는 도끼를 들고 언덕을 내려다봤다. 바가지로라도 물을 퍼내면 안 돼요? 박 대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아이를 설득하려 했지만 지훈보다 먼저 해명주지가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큰 장비 말고는 방법이 없네. 그러나 동쪽 하늘을 붉히며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고 빗줄기가 잦아든 틈에 흙탕물이 계곡 방향으로 실금처럼 흘러갔다. 지우는 그 좁은 틈이 불룩해지는 걸 보았다. 터지기까지 몇 시간이면 충분하리라 그는 직감했다. 시간 없어요. 지훈이 소리치며 도끼를 들고 가까운 빗물 고랑을 메꿨다. 손바닥이 갈라지고 흙과 돌멩이가 피부를 그었다. 구조대원 하나가 달려와 막으려 했지만 사태를 파악한 박 대장이 손을 내렸다. 나도. 일단 물길 돌려야 해. 30분 뒤 스님들과 주민들, 구조대와 취재진까지 합세해 흙자루를 쌓고 돌을 운반했다. 지훈이 흙을 채운 포대를 어깨에 올리자 건봉 스님이 그의 등 뒤에서 밀어주며 외쳤다. 뿌리가 보이기 전까지 버텨라. 포대가 높이 쌓일수록 흙길은 임시 제방처럼 자리를 잡았지만 여전히 땅 밑에서 쌕쌕 가스 빠지는 소리가 들렸다. 박 대장은 흙길 위에 앉아 구조대 통신기를 붙들고 중계했다. 각오하십시오. 내부 압력 1.2기압 돌파, 곧 터질 수 있습니다. 그때였다. 쿵. 땅속에서 웅성거리던 금소금이 둔탁한 폭음으로 바뀌었다. 흙 제방 한쪽이 터지며 검은 물줄기가 분수처럼 치솟았다. 사람들은 일제히 뒤로 뛰었고 지우는 건봉 스님 팔에 잡혀 숨을 돌렸다. 압력 초과. 전원 후퇴. 구조대원의 외침이 퍼졌지만 두 번째 분출은 생각보다 약했다. 터진 구멍이 오히려 압을 뺐는지 도객은 모래자루에 부딪혀 고여 있었다. 냄새는 역한 탄냄새와 섞여 사방으로 확산됐다. 가로등 빛에 비친 연기가 유령처럼 흩어졌다. 하지만 지우는 제방 속 검은 액체 속에서 회색 플라스틱 파편을 보았다. 그는 달려가 제방 가장자리를 파헤쳤다. 박 대장이 황급히 따라갔지만 지우는 이미 손에 파편을 쥐고 돌려보였다. 통이 또 깨진 거예요. 파편 조각엔 PP-87DIOX라는 흐릿한 각인이 남아있었다. 도시에서 온 기자들이 재빨리 셔터를 눌렀다. 플래시가 번쩍일 때마다 깨진 파편 뒤로 새빨간 아침 해가 수평선 위를 타고 올랐다. 48시간 후. 군청은 영목사 일대 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했다. 환경부경찰 검찰 합동수사본부가 차려졌고 도피 중이던 옛 농장주 황종필의 인터폴 수배령이 내려졌다.
한편 공사 기록을 뒤쫓던 환경 전문 기자 송하경은 또 다른 농약 매립 현장 사진을 공개하며 논란을 키웠다. 영목사가 끝이 아닙니다. 지리산 서북 능선에도 매립 의혹이 파다합니다. TV 화면 속 드론샷은 산자락 곳곳이 얼룩져 있음을 보여줬다. 전 국민은 분노했고 영목사엔 매일같이 인터뷰 요청이 빗발쳤다. 그러나 해명 주지는 카메라 앞에서 단호히 말했다. 참회가 먼저입니다. 이곳을 견학장소로 소비하지 말고 무엇이 썩었는지 돌아보십시오. 지우는 별채방에서 헌 교과서를 모아 공부를 시작했다. 한 페이지, 두 페이지 화학식과 토양정화 공법, 집안공학까지. 해가 지고 도끼자루 그림자가 불빛에 겹쳐질 때면 아이는 책장을 덮고 밖으로 나왔다. 신목은 아직도 반은 죽어 있었지만 굳게 담은 껍질 틈에서 연두색 살점이 조금씩 넓어지고 있었다. 그날 서울에서 내려온 대학 교수진이 현장을 둘러보던 중 지훈을 불러 세웠다. 너 도끼 든 아이 맞지? 우리가 장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교수는 환경공학부 브로슈어를 내밀며 말했다. 지금부터 준비하면 대학 올 수 있어. 지훈은 고개를 숙였다. 나무가 완전히 살아날 때까지 여기 있어야 해요. 살아나는지를 알려면 공부도 필요해. 교수진은 말없이 브로슈어를 책더미 위에 두고 돌아섰다. 여름바람이 그 종이를 뒤집어 레스터레이션 엔저니어라는 굵직한 단어가 드러났다. 지우는 잠시 그것을 바라보다 도끼자루 위로 손을 올렸다. 3년 뒤 20XX년 초가을. 영목사 재건 사업은 제3단계인 생태복원으로 접어들었다. 지우는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고 방학마다 현장 실습생 자격으로 조사를 도왔다. 군청환경부는 그를 생태 해설사로 자원봉사 명단에 올려두었다. 그날도 그는 드론으로 나무 위를 살피다가 화면에 포착된 이상 반응을 발견했다. 선생님, 여기 뿌리 오른쪽 15도 각도의 기포층이 움직여요. 연구원이 눈을 좁혔다. 가스가 생겼단 말이지 오염원이 아직 남아있다는 건데. 지우는 가쁜 숨을 삼켰다. 5미터쯤 아래에 금속 물체가 또 있는 걸지도 몰라요. 다음 날 굴착 허가가 떨어졌다. 그러나 국립공원 구역 확장과 겹치면서 지역 NGO와 정부 간 갈등이 폭발했다. 기자회견장에선 더 파면 뿌리를 손상한다는 보존론자들과 오염통을 제거해야 한다는 환경단체가 맞섰다. 지우는 양쪽 입장을 번갈아 듣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뿌리를 지키려다 나무를 죽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독을 남겨도 나무는 죽어요. 우리는 반씩만 옳아요. 그 말은 잠시 정적을 만들었지만 갈등을 풀진 못했다. 대신 박 대장이 지훈 어깨에 손을 올렸다. 우리가 현장을 맡자. 기울기 유지한 채 수평 굴착으로 접근해보지. 새벽 4시 수평 드릴 이 신목 뿌리 한가운데로 길게 파고들었다. 드릴 끝 센서가 금속을 감지하자 관찰창 모니터에 붉은 점이 깜빡였다. 지우는 숨을 삼켰다. 세 번째, 아마도 마지막일지 모를 통이 가까이 있었다. 하지만 센서는 또 다른 신호를 띄웠다. 금속보단 밀도 낮은 유기물, 정확히는 나무 뿌리와 섞인 불규칙한 뭔가였다. 뿌리에 파고든 플라스틱 편린? 연구원이 중얼거렸다.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건 통이 파손돼 통째로 부식물질이 스며든 거예요. 즉, 오염을 꺼낼 통조차 남지 않았다는 뜻이었다. 독은 나무 뿌리와 흙 입자 속 미세 공구까지 스며든 상태였다. 5시간째 드릴 이 멈추지 않자 현장 책임자는 결국 작업 중단을 선언했다. 의료용 보호장비를 갖춘 인원조차 집안 붕괴 위험을 이유로 철수했다. 텐트 뒤에서 기자들은 결국 못 파냈다는 헤드라인을 미리 적었다. 지우는 주먹을 꽉 쥐고 하늘을 보았다. 저녁 노을이 사너리에 쏟아지며 나무 그림자를 길게 끌어냈다. 신목 잎마다 바람이 스치는데 썩은 쪽가지에 매달린 잔잎이 한 장, 두 장 검게 말라 떨어져 내렸다. 그 소리가 귀를 때리듯 선명했다. 밤, 그는 혼자 법당 마루에 앉아 도끼를 바라봤다. 날은 무디어졌고 자루엔 금이 갔다. 그런데도 빗물이 스미면 녹슨 모서리가 금빛처럼 반짝였다. 건봉 스님이 다가와 옆에 앉았다. 다음엔 어떻게 할 텐가? 깊이가 문제라면 박테리아로 분해할 수도 있대요. 토양 미생물 조절해서.
그런 연구 오래 걸리겠지. 그래도 해야죠. 땅이 죽을 수도 있어요. 건봉은 잠시 침묵하다가 무릎을 폈다. 나도 돕겠다. 다만 내가 또 도끼부터 잡진 말아라. 지우는 눈을 내리깔았다. 이 도끼는 경계선이에요. 마지막 수단. 기나긴 침묵 끝에 스님은 초를 켰다. 은은한 불빛이 범종에 비치며 그 표면에 잘려나간 나무의 흉터가 겹치듯 일렁였다. 지우는 촛불이 흔들릴 때마다 도끼날의 삼각형 빛이 번쩍이는 걸 보았다. 그리고 새벽 1시 무렵 멀리서 폭죽이나 포신을 닮은 단발음이 들렸다. 누구나 한 번쯤 들었을 소리 금속이 부러지고 땅이 갈라지는 소리였다. 지우는 번개보다 빠르게 뛰어나가 신목을 향해 달렸다. 바람보다 먼저 나무 뿌리 한쪽이 무너져 내리면서 붉은 불빛이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다. 화학가스 발화. 모두 뒤로. 구조대 무전이 퍼졌지만 지우는 멈추지 않았다. 그의 손이 도끼 자루를 놓는 대신 더 꽉 쥐었다. 이제 흙탕물을 막을 포대도 없었다. 그러나 그는 절벽 언덕으로 난 좁은 물길을 찾아 손으로 흙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진창이 손톱 사이로 파고들었지만 그가 몸으로 막자 도객은 산 아래로 흐르지 못했다. 대신 가스가 올라왔다. 코 속이 찢어지는 듯 쓰렸다. 쓰러질 순간 굵은 팔이 아이의 허리를 감싸 들어 올렸다. 박 대장이었다. 넌 빠져라. 더 이상은 위험하다. 그러나 지우는 쉰 목소리로 내뱉었다. 여기 두면 계곡으로 갑니다. 우리가 장비 가져와 막는다. 장비 오기 전에 끝나요. 다투는 사이 가스가 허공에 번져 별빛을 헝클어뜨렸다. 고무장갑 너머 뜨거운 화학 반응이 기포처럼 터지며 두 사람 얼굴을 스쳤다. 박 대장은 이를 악물고 지훈을 업었다. 아이의 팔이 대장의 어깨 뒤로 축 늘어졌다. 뒤편에서 건봉과 구조대원들이 차곡포대를 이어 쌓았다. 흙자루 위쪽에 모래와 흙을 덮고 목재판으로 눌렀다. 드릴 기사가 압력 밸브를 박아 가스를 분산시키자 치솟던 불꽃이 이내 잿빛 연기로 사그라들었다. 살아남았다. 현장 모두가 안도의 숨을 내쉬는 순간 신목 첫 가지 끝에서 부스럭 소리가 났다. 지우는 박 대장 팔에서 힘겹게 벗어나 고개를 들어 올렸다. 검은 진물이 흐르던 자리에 놀랍게도 연녹색 새싹 하나가 별들 사이로 솟아오르고 있었다. 화학가스 불꽃에 그을린 끄트머리에서 생명의 색이 번졌다. 지훈의 열에 들뜬 눈에 눈물이 고였다. 살아있어. 건봉 스님이 그 말을 되뇌듯 속삭였다. 살아있구나. 그러나 그들이 미처 모르는 사이 제방 아래 배수구 근처에서 또 다른 작은 물웅덩이가 검게 번지고 있었다. 검은 빗물은 계곡 방향으로 기다랗게 흐르며 밤 그림자와 섞였다. 그 끝에서 아주 약한 불꽃이 깜빡였다 꺼졌다. 몇 주 뒤 영묵사 복원사업은 페이즈 3라는 이름으로 미생물 토양정화 프로젝트에 착수한다. 연구 책임자로 선발된 이는 국립대 4학년 조기 졸업 예정자 지훈이다. 하지만 착공식 날 사랑나무라는 별칭까지 얻은 신목 아래에서 지우는 오래 묵힌 도끼를 다시 땅에 세워둔다. 도끼는 내가 아닌 나무 곁에 남겨두거라. 해명 주지의 청으로 도끼는 작은 석비와 함께 매립 핵심 구역 경계석이 된다. 석비엔 이렇게 새겨졌다. 썩은 뿌리를 드러낸다. 자르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그리고 첫 번째 미생물 주입이 끝난 그날 밤 지우는 연구 기록에 이렇게 적었다. 아브저베이션 0-1. 남은 독성 수치 기준치 초과. 뿌리 결합부 근처 열섬 현상 발생. 누스렉 퍼텐셜. 펜딩. 페이지가 덮인 뒤에도 신목 단면은 살아있는 고동처럼 희미한 금빛 맥박을 보냈다. 고요 속에서 흙 아래 묻혀있던 마지막 통이 아주 느린 속도로 가스를 내뿜고 있었다. 지우는 또 한 번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빛이 빛나는 동안에도 땅은 여전히 숨을 죽이고 있었다. 그리고 끝없는 싸움에 곧 또 다른 번개가 내려칠 것을 예감하듯 지우는 미세하게 웃었다. 싸움은 아직 계속될 터였다.